돋보기 프레지던트 반갑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돋보기로 볼 게 뭐죠? 오늘 그 핫 이슈는 이낙연 후보가 예, 지지율 상승하고 있다. 예. 이게 뭐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증명은 알 수 없으나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상승했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뭐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뭐 예비 경선 과정에 국민 면접 이런 거 통해서 한번 1등도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국민 면접에 1등했죠. 예, 그런 게 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뭐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오늘이 아니죠. 어제 예, 7월 12일 날 KSO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낙연 후보가 급상승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예, 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예비후보 어제 예비후보 등록했거든요. 그냥 후보로 다 부르기로 하죠. 그렇죠. 예. 네, 윤석열 후보가 29.9,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6.9,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가 18.1인데요. 이렇게 치고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13, 12 뭐. 네, 15라 초반대.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거의 3강구도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후보들이 4.5 이하니까. 네, 그러니까 명백히 뭐 3강구도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경선 결과가 인터넷, 그러니까 SNS에 막 돌았잖아요. 예. 여기에는 뭐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가 거의 그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막 돌아다녔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거는 뭐 저는 딱 단언합니다. 그냥 이건 장난질이다. 누가 장난을 친 거죠? 그 상대적으로 어쨌든 지지 후보가 좀 높게 나온 쪽은 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꼭 그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숫자가 바뀌어 있구나, 이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바뀌어 있구나,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거고요. 민주당은 10년 전부터 이 예비 선거 관리가 한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당직자 처벌도 받았고, 지금 대체로 한 3명 정도가 딱 들어가는데 이 3명 외에는 일체 그 보안이 센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를 정확히 3명만 알고. 그렇죠. 그 외에는 절대 모릅니다.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3명한테 전원을 받아서 네. 어느 캠프에선가 예. 그걸 이제 자기네 캠프에 유리하게 예. 조금 이제 숫자를 뭐 이렇게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고쳐서 이거를 이제 카톡이나 SNS 유통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론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네. 그냥 본인들이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 회사에 맡겼던 여론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이 좀 유리하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경선의 투표 형식의 여론조사를 맡기지 않은 곳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자기들 유리한 대로 좀 추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게 이를테면 당원조사 따로 하고 예. 일반 여론조사 따로 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 예. 그럼 이제 이것들이 쪼개져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게 선거가 합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개 데이터를 만들긴 또 복잡하니까 하나만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체로 예상은 저 비슷하다,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저건 믿을 게 아니다. 지금부터 새 출발이니까 뭐 과거 여론조사 저 결과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갑론을박해봐 소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조금 이제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토론회를 대체로 지켜봤는데 이재명 지사가 조금 이재명 다움을 좀 잃어버린, 그러니까 좀 약간 버벅거리고 김 빠진 사이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종종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 논란은 좀 이 대통령 품격이 좀 아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비판이 좀 있었는데,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목소리가 좀 굵직한데다가 옛날에 영국 신사라고 또 불렸어요, 국회에서. 그렇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좀 산뜻한 이미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중도층의 관심을 좀 끌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상대적으로 정세균 후보의 좀 뭐랄까요,
약체 또는 미약 이런 게 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 분이 서로 약간 대체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상강 체제나 뭐 3위 그룹이다라고 생각했던 정세균 후보 쪽이 좀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 범호남의 어떤 지지도 쪽이 조금 한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 문제도 KSOI 여론조사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1.7%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상 한 3-4%는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이 예비 경선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좀 급격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있긴 하지만은 역전에 가긴 어렵다. 이제 이걸 좀 그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데요. 이 빅데이터 언급량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살펴봤는데 이 이제 보이는 빨간 선이 이재명 언급량 추이고요. 그 두 번째 파란 선이 이낙연 언급량 추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바지 논란이 세게 일었던 9일 그 다음 날인가? 아무튼 이 9일에는 이제 두 사람의 언급량이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급격히 치고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뭐 제가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정권 유지 이 여론이 정권 교체보다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게 되면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제가 볼 때 이제 당연히 지금은 그 흐름상 보면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약간 이제 이중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유지 그러면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게 좀 개성적 이런 게 좀 느낌이 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의 그 지지도를 받아 안는 느낌인데 정권 교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 민주당 전체에서 보면 약간 이제 비주류에 가깝고 약간 그런 측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 뭐 이쪽에 이제 약간 그렇죠. 보완할 수 있는 정권 교체적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해가 적절하진 않지만 2012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올 때 이게 꼭 정권 개선 느낌보다는 그때 당시에 느낌이 뭐냐면 그 내에서 대립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또 다른 대체제 같은 걸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엄밀하게는 정권 개성이지만 또 다른 색깔 그런 것처럼 이재명 지사 쪽은 약간 또 다른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여론조사는 꼭 그걸로는 이제 유불리 두 사람의 관계에서 유불리로 꼭 작동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하긴 저도 2012년 그때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그 충청 그러니까 수도 이전 문제 갖고 그렇죠. 세게 붙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거의 뭐 다른 정당처럼 싸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정권이 교체된 것처럼 그런 그렇게 인식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여론이 되게 안 좋아갖고 뭐 2010년 지방선거도 야당이 이기고 그렇습니다. 좀 그랬었잖아요. 뭐 딱 뚜렷하게 이제 친이 친박 딱 이렇게 나뉘어버려서 가지고. 그리고 최근이 아니고 오늘하고 어제 일인데 국민의힘 이준석 그 당 대표가 이제 여가부에 이어 통일부도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20대 남자를 타깃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무슨 작은 정부 어쩌고 하지만 작은 정부라는 게 부서 하나 줄이는 게 작은 정부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능과 권력을 줄이는 게 작은 정부죠.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확대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시면. 그러면 이제 3월 7일 날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네. 20대 남자와 30대 초반의 이 남자들의 힘을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 이준석이 그 이후에 당 대표까지 가고 네. 그것의 연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통일부, 여가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지지 부분을 좀 확고하게 일단 고정적 뭐 일종의 핵을 만든다 그럴까요? 네. 이제 그런 전략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이제 그 효율성 이런 걸 이제 자기가 말한 능력주의, 효율성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제대로 되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 부처는 과감하게 폐지한다. 뭐 이런 그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그냥 전략적으로 보면 꼭 좋은 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를테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투표 양태를 보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심해지면 그러니까 여성의 이탈을 예. 이제 재촉할 수도 있다. 근데 여가부가 좀 활동이나 회원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딱 기억해도 지금 흔히들 지금 이제 게임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를 지나치게 해가지고 샷다운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적 수준에 보면 안 맞잖아요. 이게 여가부가 주도한다든가 또 남녀 성평등 문제에 관해서 조금 무리해가지고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 계획서였지만 연말에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수당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걸 흔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 시비에 의해서 그 국민 다수가 약간 지나친 좀 잘못된 페미니즘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 이제 좀 그 인식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준석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예. 그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장자반께서는 이제 옛날에 여의도 3대 천재로도 불렸으니까 이낙연 후보의 장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낙연 후보는 본인이 저 민주당 그 예비 경선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 세 개를 다 했다.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 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게 이제 장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이제 좀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는 호남 기반 이게 이제 장점이면서도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아까 그 설명 중에 하나 있던 영국 신사 같은 이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좀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튀지 않는 이것이 이제 장점으로 작동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거에 의해서 좀 열성적 지지들이 못 모이는 게 있는데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단점으로 굳이 이야기하면 20대 30대의 매력을 못 가지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매력이 확 떨어지는 그 점이 가장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 쪽을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슬로건을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슬로건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박영선 후보도 똑같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이나 이 도지사 현재 이제 재직하고 있지만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남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곡 정비라든지 신천지를 막 쳐들어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 실적을 조금 입증했다. 예.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4050 세대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특히 40대의 강고한 지지를 가지고 있죠. 네. 그것도 사실 40대가 문 대통령의 버팀목이기도 하고 사실 민주당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기도 한데 이런 면에서 그 매력을 확 잡아당겼던 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예비 선거에서 그 부분을 막 주춤주춤하면서 막 좀 이상하게 너무 그 부분을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바람에 조금 그렇죠. 지지도에 그러니까 정체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은 후퇴할 시기가 아니고
이 재원 마련 방법을 찾아내서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또 공약은 일부 수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정하면 되죠. 그럼 물론 이제 이렇게 본선 전에도 조정 가능한데 이게 등장하자마자 아직 공약이 아니다. 그렇죠. 제1 공약이 아니다. 결국은 핵심 공약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그 과정이 상대에서 규정 짓기 좋게 왜 너 말 바꾸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공격의 빌미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방주의적인 이미지도 사실 2030의 어떤 그 이 소통 공감 이런 거를 조금 가로막는 장점이면서 또 두 사람은 추진력 하면 한다 이런 장점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갖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사회적으로 합의 안 되는 거더라도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막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로 들면 뭐 그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느낌이 이제 저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주위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그 정책적 그 부작용이 날까봐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아까 장자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어떻게 누가 수렴할 거냐.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이제 거의 유일한 후보인 것 같아갖고 제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그 스크린하다가 7월 2일날 발표한 그러니까 7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당층에서 사실 무당층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24%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전체. 갤럽은 그렇죠. 직접 질문하는 거라서. 그래서 갤럽 기준으로 보면 무당층이 24% 정도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17% 지지를 얻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는 1%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자 이낙연 후보의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성향별로 중도 이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한 24%,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는 5%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장성으로 좀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예로 든다면 왜 대통령 부정평가자 중에서도 이재명 지지가 한 13%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13%나 되는 비율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낙연 후보는 뭐 1%. 1%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자면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본선에 진출하고 또 이제 그런 다음에 뭐 차별화를 적절하게 이렇게 국민한테 입증을 한다면 이 경쟁력 면에서는 야당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당 후보와 견줄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통계인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저도 그 상당히 이제 수긍하는데 정치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라고 1등 달리는 후보는 다 좋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좀 제가 변명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도에서도 또 뭐 학장 뭐 이런 영역에서의 뭐 지지 정당 없다 뭐 이런 데서도 1등 달리는 후보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전제로 하고 1등 후보의 프리미엄이다. 프리미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이제 8월 초에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본선 갈 때까지의 약간 변동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사실 메시지 관리를 제일 잘해야 되는 거고 저는 만약의 경우지만 이재명 지사가 과감하게 지금 현재 뭐 좀 그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지금 4차 대유행 직전에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경기도 방역과 대한민국 전체 방역을 생각해서 경선을 연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오히려 더 국정 운영에 좀 지도자적 모습도 갖추고 또 안정적인 그런 양보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뭐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의 경선의 리스크는 커질지 모르나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할 때가 아닌가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 그러니까 월요일 그 뭐 인터넷 뉴스에도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에서 결정하면 뭐 수용하겠다 경선 연기. 그래서 경선 연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경선 컷오프 이후에는 단일화가 이제 최대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이낙연, 정세균 부분은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난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재 이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총리 출신이고 또 두 분 다 호남이 기반이고, 그러니까 굳이 뭐 꼭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 이제 그런 식 정치를 뭐 찬성하니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기반이 갖고 뭐 해왔던 경력도 비슷하고 또 색깔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약간 꼰대? 근데 꼰대끼리 단일화하면 꼰대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근데 기반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의 토대를 닦고 그다음 확장하는 것이니까 아생연후의 살타라서 이제 그 영역은 있는데,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뭐 한국 사회에서의 지금 현재 이제 그 꼰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젊은 후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이 철학이 얼마나 새로운 걸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서 꼭 나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 자기 기반을 확보하면 그 다음은 다시 이제 또 1위와의 경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영역은 아직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영향력이 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고요. 저 장자방님 마무리하시죠. 예. 덧보기.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마음에 드시면 공유까지. 자, 그러면 돋보기 프레지던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